여야의 대치 속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하루하루 또 미뤄지고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최후 통첩한 합의 처리 시한인 오늘까지도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야당이 더는 기다릴 수 없다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첫 전체 회의를 오늘 오전에 열고 현장 조사 일정 등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특임 교수,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참 여러 부분에 있어서 정치권의 합의를 찾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일단 예산안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늘 네 번째 예산안 처리 기한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가장 큰 걸림돌 뭐로 보시는지요? 여야 간의 합의사항 중에서 핵심적인 게 이제 뭐 법인세와 네. 관련된 부분들이 제일 큰 쟁점이라고 좀 보는데요. 일단 이제 정치권에 좀 쓴소리를 하자면 세 번 약속을 어겼거든요. 그러니까 법정 시한이 12월 2일이고요. 정기국회가 끝나는 게 12월 9일이고 그리고 지금 김진표 국회의장이 12월 15일 날 처리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세 번이 다 지금 지나갔잖아요. 국회는 법을 만드는 기관이 뿐만 아니라 법을 지켜야죠. 그러니까 헌법도 57조에 회계연도 한 달 전에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국회의원 빠지 달고 당당하게 국민을 대표한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근데 왜 그러면 12월 2일 날로 법정 시한을 전하면은 한 달 정도 예산을 확정이 되면 준비 기간이 좀 필요해요. 이렇게 점점 늦어져 가지고 만약에 연초에 뭐 집행을 하려고 한다면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특히 우리 그 취약계층들 매달 그 예를 들어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는 이 취약계층들에게 나름대로 피해를 줄 수가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뭐 서울시 예산이 뭐 43조인가 5조인가 정도 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은 국회 예산이 통과돼야지 지방자치 예산도 다 같이 함께 연결돼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너무 우리 국회의원들이 자기네 중심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정치의 수단,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국회 신뢰도가 제일 꽁찌죠. 국민들이 국회를 신뢰한다는 비율이 15%밖에 안 돼요. 그럼 좀 반성하고 성찰하고 빨리 국민 곁으로 들어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국정을 발목 잡는다 또 아니면 우리 좀 밀어붙인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건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 더 나아가서 국회의 존재 이유가 지금 국민들로부터 질타받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법인세 이 예산 처리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였다는 점 짚어주셨는데요. 사실 김진표 의장이 법인세 1%포인트 인하라는 중재안을 내놓고 민주당은 수용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국민의힘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하면서 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다시금 또 오늘까지 여러 쟁점에 있어서 좀 여야 합의 이뤄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글쎄요, 이제 이러다가 이제 오늘 자정이 또 안 되면 네. 네 번째 어기는 거예요. 네. 지금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12월 2일, 9일, 15일, 19일. 근데 어차피 뭐 이제 헌법 법률은 위반했는데 이러다가 정말 법인세 문제가 끝까지 타협이 안 되고 특히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제 그 경찰국 네. 문제하고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이 부분이 지금 야당에서 예비비로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예비비로 한다라는 게 사실 국가기관은 인정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여권의 시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인데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좀 부차적인 문제일 수 있거든요. 어차피 승인할 거라면 그냥 본 예산에 승인하고 거기에 대한 비판은 비판대로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하고 여권도 지금 중재안을 냈으니까 법인세를 좀 24%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여당 내에서는 24%를 좀 받아들이자 이런 의견이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이제 법인세 더 인하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약해진다라는 이제 그 여권의 입장 때문에 이게 뭐가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보도를 보니까 법인세 문제도 좀 약간 의견 접근이 됐다고 그래요. 네. 약간의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사실. 25%에서 22%로 내리자는 게 여권의 주장인데 22%까지는 어려울 거예요. 야당이 워낙 반대하니까. 그럼 그 사이에서 약간의 절충이 필요한데 만약에 오늘도 또 안 되고 말이죠. 12월 말일까지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그게 안 되면 이제 준예산으로 가는 거예요. 뭐 아시겠습니다만 준예산은 한 번도 우리 헌정사상에 그런 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준예산이라는 게 말이 예산이죠. 헌법에 딱 나와 있어요. 준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요.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 운영에 관련된 것만 지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거, 그 사업이 계속되는 거 이것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거의
국정이 마비되는 겁니다. 준예산이라는 건 말이 준예산이지. 근데 지금 그렇게 가겠다는 거란 말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김 교수님 말씀처럼 국회가 왜 존재하는 거냐. 특히 정기국회는 예산국회거든요. 여러 정기국회의 일들이 있습니다만 내년도 국민들의 살림을 결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 부분을 지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까지 지금 어긴 상태고 현재 단계에서는 아직도 미정이란 말이죠. 빨리 국회가 양쪽의 주장이 팽팽하니까 조금씩 양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야당의 강경기류가 있는 것 같고 또 여권의 강경기류가 있어요. 이 강경기류들이 아마 지금 여야의 타협을 막는 그런 걸림돌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좀 여야의 그 지도부나 그 이제 그 주도 그룹이 조금 양보해서 오늘 자정에는 빨리 타결을 해야죠. 네. 오늘 자정에 통과 안 되면 뭐 내일이나 모레 된다는 보장도 또 없잖아요. 그럼 내일 모레 뭐 크리스마스고 말이죠. 연말이에요.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이러다 정말 국민들에게 정말 국회가 완전히 필요 없다란 촛불 들고 나오면 어떡하겠어요. 그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참 여러 부분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국회 여야 대치 상황 자세하게 좀 짚어봤는데요. 앞서서 예산안과 관련돼서 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 부분이 경찰국 운영 예산 그리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예산을 두고 다시금 또 합의 이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새롭게 좀 떠오르게 된 배경 짚어볼까요? 일단 뭐 지금 두 조직이죠. 네. 경찰국 그리고 지금 법무부의 인사관리단 이 부분을 시행령을 통해서 만들어진 조직이라는 게 지금 이제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절대로 허용해 줄 수 없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양보한 게 그렇다고 한다면 5억 정도가 아마 소요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예비비를 통해서 지원하는 거로 이제 합의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두 가지 면에서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예비비라는 게 뭐죠? 이렇게 시행령으로 만든 조직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게 예비비가 아니에요. 예비비라는 거는 통상적으로 국가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했을 때 재난이라든지 이럴 때 쓰는 게 예비비지 한 조직을 지원하기 위해서 쓰는 예비비를 갖다 쓴다? 그런 것도 잠깐 이제 설득하기 좀 어렵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비용 경찰국하고 인사관리단 5억인데 이 5억 때문에 지금 한 나라 예산이 전체 630조 이상이 되는 거를 지금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저는 납득하기 좀 어렵다고 저 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권을 잡은 쪽이 아주 나름대로 국민들이 완전히 반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일단은 그 새 정책을 필 수 있게끔 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 그런 논리라고 했다면 문재인 정부 때 소주조 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엄청난 예산을 지원했지 않았습니까? 그때 야당이 반대했나요? 그걸 한번 해보라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제가 볼 때는 이게 무능과 결국 무책임이 지금 같이 결합이 돼서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좀 보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사건건 발목 잡기 더 나가서 합의가 도출이 안 된다고 한다면은 그 피해는 결국은 국민의힘이라는데 민주당이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이 보는 거라고요. 또 하나는 지금 뭐 야당은 여당이 예산안 통과를 청와대 대통령실 눈치 보면서 안 한다고 하지만 결국 힘은 국회의원 다수가 지금 민주당이거든요. 왜 민주당이 지금 보십시오. 여러 여론조사에서 기대한 만큼의 지지를 못 받고 있잖아요. 거의 박빙아니면 거의 어떤 조사에서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어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정부가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조금 전에 우리가 보도 나왔지만은 왜 대통령 국정원 지지도가 40%까지 올라가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더 나가서 정말 저는 뭐 데이터 사이언스를 연구하는 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법인세 인하가 초부자 감세인가요? 법인이 어떻게 초부자 개인으로 할 수가 있나요? 법인세가 낮아지면은 법인이 아니라 거기에 주주, 종업원 등등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각종 통계로 다 나와 있는데 이걸 자꾸만 초부자 감세라고 해서 막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 뭐 여하튼 간에 오늘까지 만약에 통과시키지 않으면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뭐 연말까지 갈 수밖에 없고 연말에 가면 준예산으로 편성하게 되는 그러한 정말 그 피해만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여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오늘까지는 합의 도출해서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분 모두 오늘은 좀 합의를 이뤄내길 바란다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실 뭐 김영준 교수님께서 야당이 발목 잡기를 한다 비판해 주셨지만 박홍근 원내대표가 새로운 중용안이 나오지 않으면 협상 테이블에 나서지 않겠다고 예산안과 관련돼서는
또 좀 계속해서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더 나아가서 야3당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까지도 단독으로 계속 추진하겠다 이렇게 좀 강대강 대치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 예산안하고 이 국정조사를 자꾸 연계시키면 안 돼요. 아, 뭐 네. 수십 번 하는 얘기입니다만 원래 물론 이제 여야가 합의하기는 예산안을 먼저 통과시키고 이제 국정조사 하자고 얘기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국정조사 합의하고 난 다음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이 통과되면서 여권의 기류가 바뀐 거잖아요. 국정조사를 뭐 거부할 수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야당이 단독으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과 야당이 합의한 부분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좀 하고 여당도 하고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안이 통과됐지만 국정조사에 참여하고 그리고 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경찰국과 이 지금 인사정보관리단 이 부분은요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잖아요. 시행령을 하는 게 맞느냐 틀리느냐의 문제가 있었어요.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 맞지 않느냐 했는데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거는 예비비로 하지 말고 승인하는 건 승인하는 거잖아요. 야당이 이건 과감하게 대승적으로 본 예산에 편성시켜주고 뭐 금액이 많지도 않잖아요. 약간 명분 싸움인 것 같은데 지금 명분이 뭐 의미가 있나요? 지금 그 정도 가지고 500억도 아닌 거 가지고 5억인데 그거는 그냥 과감하게 야당이 본 예산 편성시켜주고 그리고 그럼 여당의 자존심을 좀 살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법인세 문제인데 네. 24% 중재안을 여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여야의 워낙 이념적 정체성도 포함돼 있어요. 이 법인세 문제라는 게. 그렇다면 이것도 조금씩의 그 절충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의 명분을 세워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대만처럼 뭐 20% 내릴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현재로서 말이죠. 그렇다면은 그 부분을 하고 그래서 빨리 타결을 지어야죠. 그래서 저는 오늘 중에 몇 시간 안 남았는데 이제 뭐 12시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그 협상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당에게 자율성을 좀 이제 부여하고 그리고 조영 원내대표가 자기의 권한 내에서 할 수 있게 좀 길을 열어주고 야당도 과도하게 지도부가 나서지 않게 야당 원내대표가 합의할 수 있게끔 좀 길을 터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양쪽 다 상대방 카운터파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거 타결해야죠. 본 예산이냐, 예비비냐 이 문제 가지고 그러고 있고 법인세 이 인하 문제는 사실 지지난 정권부터 계속 얘기가 되어 왔던 거니까 조금이라도 인하하면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여권으로서도. 그러면서 좀 명분을 찾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참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만큼 두 분 말씀처럼 정말 오늘 여야가 극적인 합의를 이뤄낼 수 있길 바라면서 조금 다른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신년을 맞이해서 윤석열 정부 좀 내각 개편설이 솔솔 나오더라고요. 뭐 어떤 부분이 거론되고 있을까요? 지지율이 뭐 20%대 30% 초반 정치율을 보였을 때 가장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 이제 인사를 좀 바꿔야 네. 되지 않냐. 특히 이제 대통령실에 대한 주문으로 더 나가서 내각에 대한 이제 지금 뭐 근데 새 정부 출범한 지 한 7개월밖에 안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데 조금 이제 기류가 또 바뀔 수도 있을 거라고 보면 봐요. 네. 왜냐하면 벼랑간 이제 40%대의 지지율 조사 결과가 나오고 하면은 봐라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가 잘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 기류로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이제 어떤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뭐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준 인사 스타일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거는 사람을 잘 안 바꾼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그 걱정스러운 거는 이제 내년 상반기에 오히려 경제가 굉장히 더 어렵다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아주 굉장히 그 일관성 있는 지적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내년도 상반기에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현안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당 대표 경선을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2024년도 총선 결과가 윤석열 정부의 향후 미래를 결정짓는 저는 변곡점이라고 좀 봐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정말 굉장히 고도의 정무적 판단, 나름대로 정무적 기능, 그런 능력을 갖춘 분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게 많이 이제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속단하기는 저는 어렵지만 분명한 거는 변화의 시작은 인사입니다. 네. 네, 참 김 교수님 말씀처럼 최근에 이상민 장관 경질론이 있었을 때도 어찌됐든 정부 여당은 진실 규명이 먼저다라는 입장하에 좀 신임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이번 개편과 관련해서
좀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아니면 계속 그 기조 유지해 갈지 전망을 해본다면. 글쎄 만약에 개각이 있는데 이상민 장관이 개각 대상에서 빠진다. 그렇게 된다면 얘기는 또 달라질 것 같아요. 또 국민이 또 바뀌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어쨌든 조사나 수사를 해보고 네. 결과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법률적 책임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문책하겠다 이런 입장을 현지에 왔고 야당이나 비판적인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고 법률적인 측면 이외에 정치적 책임을 지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저도 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태원 참사 이후에 여권의 고위직 인사들이 아무도 뭐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얘기를 안 해서 오히려 대통령에게 부담이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근데 어쨌든 개각이 있는데 이상민 장관이 법률적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지지 않는다면은 또 새로운 또 시비거리가 될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야당의 주장에 밀려서 어떤 개각이나 인사를 하는 것보다 자신의 주도하에 이제 개각을 하거나 이상민 장관을 해임하면은 명분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40% 지금 갤럽 조사가 나온 게 있는데 리얼미터인가요? 나온 게 있는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인사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됐기 때문에 국면을 좀 바꾸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개각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해요. 그렇다면 이상민 장관의 포함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예측할 수 없어요. 김 교수님 말씀처럼 지지율이 계속 좋게 나오면은 개각이 좀 늦춰지거나 이럴 수 있겠죠. 그 부분 여러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결정을 내릴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일단 여야 내부적인 상황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금 룰 변경과 관련돼서 참 첨예하게 의견이 맞서는 모습입니다. 이 룰에 따라서 어떤 후보가 유리할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말이 많은 상황인데 지금 당원 투표를 기존의 70%에서 100%로 늘린다. 이 부분을 두고도 좀 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일단 이제 핵심은요. 왜 그러면 70%를 100%로 늘릴까라는 거를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제 두 가지의 이유를 들은 것 같아요. 아, 네. 하나는 뭐냐면 당대표는 당원이 뽑아야 된다라는 그 첫째 원칙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두 번째는 역선택 조항을 안 뒀지만 야당인 사람들이 와서 여당 당대표 경선에 와서 투표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제 100% 당원 투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2003년도에 최병렬, 서청원 두 당대표 경선에서 처음으로 23만 명 전당원 투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여론조사를 반영한 것이 2004년서부터 반영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룰이에요. 근데 이 룰을 바꾸려고 한다면 나름대로 충분한 시간적인 시간을 갖고 의견도 수렴하고 그래야 되는데 벼랑간 이제 바꾼다고 하니까 특정 세력에게 유리하게 룰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는 그런 이제 비판을 이제 받는 부분도 좀 있죠. 그래서 여하튼 뭐 결정은 뭐 비상대책위가 하겠지만은 지금 새 당대표를 뽑고 룰을 바꾸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음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서, 그러니까 당이 뭔가 변화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러려고 한다면은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지금 이제 룰 개정에 반대하는 사람 측의 그 핵심적인 나름대로의 그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론조사 지금 30%에서 역선택 조항,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이 들어오는 걸 막는 것이 확실하다고 한다고 하면은 굳이 이 룰을 바꿀 이유가 있는가라고 하는. 왜냐하면 역선택을 막을 수 있는 안전한 장치가 되면 여론조사에서도 실은 국민의힘 지지층과 그리고 무당층만 대상으로 해서 투표를 하는 거로 이제 되는 거거든요. 네. 물론 이제 내가 전화했을 때 민주당 지지자가 저 국민의당 지지자입니다가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거마저 바꿀 수는 없겠으나,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세부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들의 관심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변화, 이 관심과 변화라고 하는, 더 나아가서 외연 확대라고 하는 이 세 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인가에 대해서 한번 정도는 고민하고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당원 투표 100%가 의미하는 바 당대표는 당심이 향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의미와 함께 또 여론조사 30%로 하다 보면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아도 또 이 표심에 대한 부분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100%로 좀 바꾸게 됐다 이렇게
명분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결정 어떻게 좀 해석을 하셨어요? 글쎄 아주 완전히 결정된 건 아닌데 네. 저는 당원 100%는 이제 국민의힘의 외연 확장이라는 측면 그리고 표의 확장성 이런 면에서 볼 때 썩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정당 이론으로 본다면 당원 100%도 일리가 있어요. 네. 뭐 순수하게 정당 이론적으로 본다면야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하는 것도 나름 장단점이 있는 것이고 또 정당 내부의 정당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또 정당의 당원 위주로만 하는 것도 괜찮아요. 미국에 그런 제도 다 있잖아요. 코커스도 있고 프라이머리가 다 있는 거예요.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어떠한 의도나 어떤 속셈이 있는가를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명분 이외에 말이죠.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긴 한데 시기를 좀 빨리 이런 얘기를 했으면 이런 오해를 안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전당대회가 나오고 이제 전당대회가 내년 3월쯤 예정돼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제 3개월, 2, 3개월 남았는데 지금 특히 유승민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유승민 전,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유승민 전 의원의 당대표 당선은 아마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여권의 주류 입장에서 볼 때 상상이 어려울 거예요. 아, 네.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의 여러 발언들 보면 그 의원 이름만, 전 의원만 빼면 민주당 사람이 얘기하는 거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란 말이에요. 상당히 비판적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당의 공천권이 걸려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어떻게든 이른바 친윤으로 분류되는 후보의 당선을 생각할 거예요. 대통령으로서도 그렇고 여권의 주류 인사들이 그럴 겁니다 아마. 뭐 지난 정권도 그랬고 그래서 아마 이제 이 당심 100%를 반영하려 하는 것 같은데 명분은 좋습니다. 당내 민주주의 좋고 다 좋은데 결국 왜 이 시기에 이걸 하느냐. 이건 다시 말하면 앞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세력 배제처럼 특정 세력을 당선시키라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추론이 가능한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중도 유권자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지금 2004년도부터 지금 이제 당내 경선을 계속 이렇게 민심을 반영해 왔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던 거거든요. 당내 민주주의도 좋고 당원 위주로 당이 운영되는 것도 좋은 얘기입니다만 어쨌든 국민 대중 속에 정당이 뿌리 내려야 된다는 그런 당이론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요. 그래서 무조건 당원 100%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그럼 당 정당이라는 게 민심과 완전히 괴리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아무리 전당대회로 하더라도 말이죠.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로 하더라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명쾌한 해석이 없는 거예요. 명쾌한 설명이 없다.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이제 당내 의견을 많이 두루두루 들어보고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게 당심 100%라고 한다고 해서 꼭 친윤 그룹이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지난번에 주호영 원내대표하고 이용호 의원하고 원내대표 선거할 때도 보면 이용호 의원이 상당히 선전했거든요. 이런 거를 볼 때 여기서 정진석 비대위원장 말처럼 그런 순수한 생각이 있을 수도 있죠. 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이나 전당대회 임박해서 이런 얘기 나오는 걸 정치공학적으로 어떻게 해석될 것인지에 대한 세심한 사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제 이러한 중요한 개정 룰을 비대위에서 일방적으로 만약에 처리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후폭풍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걸 한번 전당원 투표에다 한번 붙여보죠. 예를 들어서 이 여러 가지 안을 갖다 놓고 어떤 안이 국민의힘이 차기 대선 또 총선에서 변화를 주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안 현행대로 70% 30%로 한다. 2안 80% 20% 한다. 3안 뭐 100%를 한다. 뭐 이렇게 안을 놓고 전당원 투표를 한 다음에 그 투표 결과를 요새 같은 경우는 뭐 다 지금 우리 스마트폰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토대로 하고 최소한도 그러한 여기런 수련 과정을 거친 다음에 결국은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게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결국 왜냐하면은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의힘이 뭔가 새롭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를 목표로 한다고 한다면 정당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당원 투표가 정당민주주의를 강화시키는 거라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다고 한다면 당의 주인은 당원 아닌가요? 그럼 당원한테 의견을 좀 물어보고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하는 것도 저는 늦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저는 네. 개인적으로 좀 해봤습니다. 만약 국민의힘 전당원 투표에 룰 개정 관련해서 투표에 붙인다면 어떤 결과 예상하시는지? 그건 모르죠. 뭐. 왜냐하면 지금 책임 당원이 네.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그래요. 한 뭐 1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고 그 안에 뭐 다양한 그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의미 있는 조사라고 저는 봐요. 아마 당원들은 무조건 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지도부가 하는 거를 택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자체가 그 과정을 결국은 국민들이 바라보는 거거든요. 민주주의는 결과가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과정이거든요. 과정이 아름다워야 된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이제 했을 때 할 수는 있겠으나 그런 것이 이제 또 다시 분란의 요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하나 걱정스러운 거는 이런 것 때문에 당이
분열되고 심한 경우에 분당까지 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줘야 돼요. 명분 쌓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당을 깨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명분 쌓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럴 수는 안 되지 않습니까? 당이 하나로 딱 뭉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래서 타협하고 조정하고 그런 것이 정치의 본질이지, 정치의 본질은 권력을 잡는 게 아니에요. 정치의 핵심은 바로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잘 그 염두에 둬서 의미 있는 나름대로의 그런 그 과정이 좀 아름다웠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근데 이 정치라는 게 어느 이제 정당이나 어느 정파나 자신들의 세력을 구축하려 하겠죠. 그건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마찬가지긴 한데, 그렇더라도 거기에 면면이 흐르는 정신이 필요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상대를 좀 포용하는, 100% 포용을 못 하더라도 당내 행사잖아요. 그 유승민 전 의원이 자꾸 비판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그 비판적인 목소리에 나름대로 또 일리가 있는 얘기가 많아요. 제가 보니까 객관적으로. 그렇다면 그것도 좀 수용하면서 굳이 당심 100% 반영 이걸 가지고 또다시 당내 이준석 이른바 사태가 수습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또 그 연장선상에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조금 더 포용과 관용으로 상대방에게 야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내 다른 세력들을 포용하면서 여러 가지 모습을 반영해 나가는 그런 민주주의, 그런 게 정말 정당 민주주의가 아니겠는가라고 좀 관점을 달리하면 어떨까라는 원론적인 말씀 좀 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 유승민 의원도 좀 기억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2002년도 총 대선 전에 그분이 여의도 연구원장을 했었어요. 네. 그때 당권대권 분리 문제가 나왔었는데 실은 당권대권을 분리해야 되는 거 주장한 사람이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었어요. 그걸 가장 강력하게 반대한 사람이 누구죠? 그 이해창 총재 측근들이에요. 그 측근 중에 한 사람이었었어요. 그때는 뭐 지도부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지금 와서는 자기가 반대에 있으니까 그건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본인이 보여줬던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한번 성찰해봐라. 그래서 나름대로 이 부분을 누가 이기고 진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그렇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렇다고 한다면 당권 주자들 좀 한번 모아놓고 의견도 좀 듣고 거기서 분출시키고 그 정화시키고 그러다가 조정을 해서, 지금 예산안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러면서 야당 공격하잖아요. 여당 내에서도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100%가 안 되면 뭐 80% 20%도 하고 역선택 조항을 두고 그렇게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국민의 힘이 집권당이다라고 하는 모습을 가져가는 것이지, 항상 자기네 주장만 옳다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정치의 본질에 맞는 것일까에 대해서 저는 한번 좀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룰 개정이 된다면 최 교수님께서는 뭐 유승민 전 의원이나 친윤계 후보자들에 대한 좀 전망을 해주셨는데, 김 교수님 생각은 어떻게 하세요? 글쎄요, 뭐 이제 지금 뭐 당 룰에 의해서 바뀐다고 한다면, 뭐 당원에서 또 한 분은 또 그렇게 얘기했어요.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은 왜 당원 투표를 두려워하느냐라고 이제 공격을 했지만, 가장 바람직한 거는 어떤 일방적으로 당을 끌고 가는 것보다는 뭔가 조화를 이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조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좀 나름대로, 지금도 법인세 3% 아니면 안 된다고 얘기하다가 지금 1%, 2% 조정하잖아요. 그걸 지금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당이. 그런 뭐 국회의장 그 중재하니까 마찬가지라고 저는 봐요. 어떤 정해놓고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타협하고 조정을 하면은 경선을 통해서 나름대로 새 대표를 만들면 이게 축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져야지, 저런 식으로 갈등 속에서 경선이 이루어진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당내 갈등은 최소화하는 게 좋아요. 어쨌든 간에. 네, 알겠습니다. 타협의 정치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영준 명지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